위원님 신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입니까? 회사를 잘려갔고요. 독립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새로운 길을 그럼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그러지 됩니까? 마시고요. 네. 그냥 뭐 독립 리서치 회사니까 똑같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3주 됐어요.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더 바쁘네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사 잘 네. 하려고, 리서치 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여행도 다니고 쉬셔야 되는데 가만 놔두질 않는군요, 주변에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갑자기 나왔더니 부동산 시장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뢰하시거나 네.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예. 어쨌든 더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 광순의 복덕방. 예. 야, 이거 제목 잘 뽑았어요. 이게 법인 이름이에요. 아, 이거 좋아요. 광순의 복덕방. 괜찮죠? 예. 예. 이거 너무 좋은데. 친근감도 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 광순회복덕방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 이따도 그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대부분 일종의 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거나 정보를 주는데 대부분 뭐랄까요? 집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건설회사거나 네. 아니면 건설회사가 만든 협회거나 네. 이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보의 격차라든지 비대칭성이 되게 크다. 네. 그래서 반대편에서나 아니면 좀 공정한 그런 어떤 리서치도 하고 네. 정보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순회 복덕방은 뭐 할 거냐면 리서치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고서를 써서 많은 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회사를 차리셨으면 돈을 벌어야지 무료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무료로 보냅니다. 이상하네. 네. 그 운영비도 들고 다 들 텐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죠, 뭐. 퇴직금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네? 어떻게 되겠죠, 뭐. 그래서 저희 셀코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네.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제가 좀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코리아 광순회 애널리스트네. 복덕방 코리아.애널리스트 네. 메일로 보내주시면 뭐 여러분 뭐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네. 성함하고 메일 주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메일이 저한테 오니까 네. 그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2번씩. 와, 근데 무료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게 회사라는 건 이익 창출이 목적인데. 비영리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저는 투자한다면 부의 네.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제 답은 예스입니다.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고 대진 마련도 잘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의 불평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서치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광순의 복덕방의 복덕방장이신 이광수 위원. 전에 이광수 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그냥 그렇게 이광수 저도 위원이라고 편해요. 할게요. 예. 네, 네. 나와주셨으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동향 궁금했던 거 먼저 좀 여쭐게요. 그 뉴스에 나왔던 건데 실거래가 2개월째 상승, 집값 바닥 확인 이 기사하고 또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2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 실제로 되잖아요. 아파트 네. 실거래가 되면 그걸 지수화시켜서 네. 나타내는 건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실제로 지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개월째 상승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을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이게 더 떨어지면 이제 집 좀 구해야지 하고 타이밍만 노리던 분들은 이제 네. 끝난 겁니까? 또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을 그래서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네.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놓칠까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그냥 단순하게 집값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걸 떠나서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값이 왜 계속 빠지다가 회복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개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송파하고 헬리오시티를 찍었습니다. 이 찍은 게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지만 이게 9,000세대가 대단지 아파트야. 너무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집값이 계속 2021년도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85건이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23억 8천으로 네. 찍힙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크게 올랐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이 집값이 빠져요. 엄청 빠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네. 가장 낮은 가격이 15.3억입니다. 더 빠졌어. 스타트 할 때보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하나 뭐냐면 특징적인 현상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네. 이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의 변화를 볼게요. 지금 2023년 5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15억의 아파트가 19억 5천으로 다시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또 빠르게 오른 거예요. 예. 4억이나 올랐으니까. 근데 가격을 보면 일단 과거의 종고점 밑에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건 66건으로 네.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지난해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가격도 이제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집을 지금 사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집을 누가 사고 있느냐?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리서치를 해야죠. 일단 필요한 사람이 샀을 텐데 네. 실수요자가 샀겠죠. 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샀을 거고. 그렇죠. 네. 그 외에 있나요? 집을?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유일하게 특징적인 게 사용 가치도 있지만 투자 가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샀느냐? 그렇죠. 실거주 목적의 사용자가 샀느냐, 네. 아니면 투자자가 샀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는 실제로 살 사람들이 산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감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감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아파트 매수 중에서 30대 거래 비중이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인데? 30대는? 그렇죠. 왜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냐면 30대가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대가 샀다면 뭐냐면 갈아타기라든가 혹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두 부류 다 실수요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사실은 가격대가 높아서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또 이 이유도 있었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그렇죠. 올해 네. 1분기에 특례 보금자리 신청을 받는데요.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죠. 근데 잘 보시면 누가 대출을 많이 받습니까? 30대. 30대네. 그렇죠. 네. 아까처럼 연결이 되죠. 30대가 샀는데 특례 보금자리를 사서 자기가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요자의 특징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실수요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안 삽니다. 그렇죠. 못 삽니다. 못 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일부 수요가 붙으면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제 수요가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사실은 3월 대비해서 조금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5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 투자 수요는 왜 줄고 있냐? 투자 수요가 준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느끼니까 투자 수요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돈을 중요한 거예요. 벌어야 투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아나운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실수요는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가격이 다시 오르면 안 사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는 중요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요.
미래 가격을 보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미래 가격을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예.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한국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갭 투자 수요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갭 투자죠. 그렇죠. 전세를 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수요를 보면 이게 투자 성향의 투자인지 실수요자의 투자인지 그걸 알겠구나.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아직까지 1월의 지표까지 안 나왔지만 네. 어쨌든 갭 투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맞아요. 예.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까 다시 헬리오시티로 가볼게요. 네. 헬리오시티의 이건 전세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혼동되실 수도 있지만 점이 이렇게 밀집해서 많이 찍힌 걸 한번 보세요. 예. 21년도에 전세 가격이 12억, 13억에서 막 찍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8억대, 예. 9억대, 일부 지금 10억대지만 네. 전반적으로 8, 9억대에 찍히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더 빠지다 보니까 사실 갭 투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 갭이 너무 크네. 그렇죠. 여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야 되니까 부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를 기미가 보이면 사겠지만 그렇게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등 예. 내지 가격의 회복은 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근데 물건은 있어요? 어쨌든 내놓는 물건들은 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지금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예.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죠. 아니, 안 사는데 매도는요. 아, 물량은요? 그거는 물량은 오르면 줄- 내놓죠. 줄여야죠. 일반적으로. 아, 오르면은 이제 안 팔아야지. 안 팔아야지.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더 오른 그치, 그치. 왜 오르는데 더 팔아요? 근데 지금 더 오른 가격이 다음에 회복하고 막 상승한다고 그런데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도 물량을 아, 증가시키고 내놔. 있어요. 그러니까 팔릴 때 내놓고 팔아버리겠다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구나. 그렇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현상은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도 언론에서 집값은 오를 거다,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다. 그러네. 이건 비단 서울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네. 다시 또 헬리오시티로 가볼게요.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사실은 여기도 기분- 마찬가지네. 안 나빠지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실수요가 들어오니까 네. 그동안 안 팔렸던 게 팔리자고 생각하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근데 실수요가 다시 감소하면 매도 물량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안 팔리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될 떨어지겠죠.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아, 그러네. 예. 그러면 지금 바닥이 아니란 거네. 그렇죠. 바닥에서 회복된 것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춤하든가 아니면 지금 물량을 봐서는 조금 떨어질 기미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계속 또 오르고 있다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이 기회까지 내가 못 잡으면 또 못 사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니까. 참. 그리고 사람들은요. 네. 어떤 걸 믿냐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네. 과거에 대해서 믿지 네. 미래를 전망하는 걸 사실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집값이 오르는데 거기다 오른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런 식의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시장은요, 투자자들이나 부동산으로 보면 2, 3, 4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네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이 인정하다니까요. 그분들 대단하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집을 팔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지금 집 없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급한 마음에 또 그렇죠. 집값이 들썩거린다니까 또 지난번 일어나요. 같은 일이 또 또 벌어지고 있는 일어날까봐. 거예요. 또 일어날까봐.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한 3, 40% 빠졌으니까 네.
내가 여기서 한 10% 정도, 10% 정도 더 떨어지는 건 감수하겠다 이러고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는데 건수로 보면 네. 많지 않았어요. 아, 일부 급매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가격은 일부는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에 양이 많지 않았고 또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놨는데 값은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던졌지. 그렇죠. 그냥 막 급매물, 막 극급매물 던진 분들은 많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앞으로는 많이 빠지는데 또 양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 그럴 때가 사실은 집 사기 더 좋을 때잖아요. 조금 더 과거에도 기다려 봐야 되겠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팩트 체크 한번 가볼게요. 네.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 실거래가 상승 단지 들어 4, 5억 살 때 서울 입성 기회 잡자 외지인 몰리는 송파, 강동, 마포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5억이 빠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그래프를 가지고 요 얘기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4억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이 과거에 엄청 높았을 때를 기준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높았을 때가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그렇지. 막 투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금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인하되고 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사람들의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마음 급한 마음에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서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어쩌면 저 집값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4, 5억이 싼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고점은 뚫으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연하게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그래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이 막 15억대까지 빠지면 분명히 살만은 했죠. 근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매물이 증가하고 투자 수요가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인 몰리는 이게 또 신문에 또 많이 나와요. 네. 외지인이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연결시키냐면 투자 수요라고 투자 수요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외주인이 어떤 외주인이 지금은 많냐면 갈아타기 외지인들이 많아요. 내가 집 한 채는 있는데. 그렇죠. 좀 더 그 좋은 곳에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은.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외지인이 이동될 때의 패턴을 잘 보시면 좋은데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외지인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움직여요. 네. 실수요는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막 진짜 투자 수요가 몰릴 때는 서울에서 수도권 집을 사는 형식이 많아요. 오히려? 네, 이해하셨죠?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지인의 패턴은 경기에서 서울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일부 수도권 시에서 송파구 집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거야. 그건 갈아타기고 실수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사면 그건 투자 수요예요. 투자 수요. 네. 근데 지금은 전자다. 네. 경기에서 서울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물량.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유리하거든요. 같이 금액대만 보면 높은 가격에 떨어진 게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그렇구나.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같은 하는 거예요. 퍼센트라도 액수로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쪽이 훨씬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갈아탄다. 그렇죠. 그건 맞는 방향입니까, 그러면? 맞는 방향인데 사실은 그게 지금 시점이 맞냐? 그렇지. 시점도 봐야지. 그렇죠. 가격만 그거는 보는데. 방향성 전략은 좋아요. 그렇죠. 입지가 좋은 데가 또 오를 때 먼저 오르니까. 그렇죠. 전략은 좋아요. 네. 전략은 좋은데 지금 과연 right time이냐? 네. 좋은 시점이냐? 그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모르겠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네. 정보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뉴스거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내가 좀 초이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뉴스를 안 보시는 건데. 뉴스,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네. 때 의견이나 네. 기사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네.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네. 아니면 다른 의견을 보면 기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러 주변에 뭐 그렇죠.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리포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패턴이 있어요. 부동산 기사가. 아,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하고 팩트를 얘기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은연중에 거기다가 의견이 들어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의견에 전문가가 하면서 강화시켜. 누구와 의하면. 그리고 그럼 우리가 확 믿거든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전문가 네. 의견이 저도 이제는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 네. 그 기사가 의도하는 그 내용의 인터뷰만 잘라 실어요. 네. 맞아요. 전 분명히 다른 얘기를 네, 했는데. 편집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중간과 끝을 보지 말고 네. 첫 번째,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구나. 그럼 과거에는 어땠지?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숫자의 모습만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건 중요한 뉴스니까. 네. 그런데 의견하고 네. 그리고 의견을 또 강화시키는 네. 것까지는 사실 안 보셔도 된다. 네. 세코TV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내가 습득하려면 나의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리고 집이요. 네. 아니, 집이 뭐 한두 달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가져와야죠. 사이클도 길고,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시면, 내 집을 사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7.5년에서 8년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긴 호흡으로 보고, 여러분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네. 좀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예.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부동산도 주식도 타이밍인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듣고 뉴스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습니다. 부동산 뉴스 여기서는 뭐 상승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바닥이라고 그러고 위기라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광수 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역전세, 깡통전세, 뭐 사기전세 표현만 다르지만 역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안겨주는 건데 이 현상이 앞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역전세부터 시작합니다. 네. 역전세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 떨어진 네. 전세를 말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하반기와 그리고 2022년 상반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만기가 언제 들어옵니까? 그게 2년 후. 그렇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그러네요. 들어와요. 예.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높았던 전세가 다시 재계약이나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규 계약을 할 때 크게 떨어진 걸로 네. 계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올해 하반기에 더 심해질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높았으니까 네. 하락폭이 더 큰 거죠. 오히려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만약 역전세가 그래서 심해지면 집을 내놓게 되잖아요. 네, 네. 못 팔아서 돌려주게 돌려주면. 네. 그런데 내놓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보다 만약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네. 깡통주택이에요. 아.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음. 특히 제가 볼 때 올해 하반기에는 아파트에도 발생될 수 있다. 네. 지금은 빌라지만. 그렇죠. 빌라에 올 이제 국한돼 하반기에는 있지만. 이를테면 전세 3억에 살았는데 전세가가 지금 2억이 돼버렸어. 그러면 네. 주인이 임차인한테 1억을 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게 안 되니까 네. 계속해서 곤란해지면 집을 내놓고 네. 집을 내놨는데 2억에도 안 팔리면 네. 이건 정말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자꾸 단계별로 해서 빌라도 똑같았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아파트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전세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마포 쪽에 한번 봤었거든요. 네네. 저도 이런 방송을 하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 전세가 급격하게 소진된 적이 있어요.
올 초인가? 네네. 예, 전세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마포에. 네네. 전세 내놨는데 안 나가서.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 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 이제 낮아졌으니까 다 들어왔구나. 예, 수요자가 다시 붙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의 하락폭을 보실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네. 저희가 전세 가격을 보면 뭐 월별 가격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세 가격은 월별이나 주간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보다 얼마나 빠졌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 가격이 마포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파트가 올해 1월 달에 뭐 5억이었다. 네. 근데 지금 6억 올랐잖아요. 그럼 1억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2년 전에 근데 이 가격이 얼마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거에는 못 미치지. 그거를 대비하면 이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건 그때가 예를 들면 7억이었어요. 7억으로 해서 5억 빠지면 2억 빠진 거잖아요. 근데 7억이 9억으로 하반기에 올랐어요. 9억이 6억으로 빠지면 3억 빠진 거죠. 사실 이렇게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전세 가격 하락폭이 의외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쌀 때 전세를 드렸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안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오히려 저 계약 갱신권 청구가 아니고 네. 내가 돈 돌려줘야 여기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임차인들이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기가 좀 쉽진 않아요. 네. 시장 가격이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네. 아이도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마찰 비용이 생기잖아요. 이사도 생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서 5억이면 내가 7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6억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다른 현상이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전세 보증금 중에 대출 비중이 38%입니다. 그렇지.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서 임차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이자 비용 내냐고. 그러네. 예. 그래서 예전처럼 완만한 협의가 안 돼요. 나도 돈이 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달이 돈 나가니까. 그렇죠. 예전하고 다른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대출이 많지 않고. 근데 저 예전에 전세 대출 없었는데 저거 언제부터 생긴 거죠? 이게 최근에 저금리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쪽 보시면 2018년부터 상승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2021년, 22년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전세가 우리가 목돈 마련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아니에요. 전세 중에서 다 대출이라고. 전세도 대출이 됐어요. 대부분 대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요즘 만기도 1년 정도 남았는데 계속 집주인 전화하고. 요즘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 내용 증명 보내고. 어떡하실 거예요? 나 돈 돌려주셔야죠. 네. 아니면 저 이사 갈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야 전세 보증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지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네. 그게 이제 닥칠 일이 올해 말.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빌라 같은 데에 뭐 사기 전세, 깡통 전세, 역전세 얘기하지만 그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 걱정이죠. 그렇죠. 양쪽 다 매우 걱정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입자, 임차인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진짜 큰일이네. 계속 뭐랄까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시고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주택자들이 돈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갭 투자 막 했으니까. 자본이, 자기 자본이 없어요. 경기 좋을 때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없었어요. IMF 때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받아서 그냥 썼단 말이에요. 물론 뭐 자동차 사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투자하고 주식 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임대인 분들이 무리하게 집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회복됐을 때 지금 빨리 파는 것. 그래서 아까 매물이 증가한 거예요. 빨리 팔려고. 그 수요군요. 그렇죠. 그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파시는 게 맞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뭐 어쨌든 임대인이니까 돈이 좀 있는 분이라고 치면 그렇죠. 지금 임차인이 더 걱정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 피 같은 돈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그 전에 전세 그 보험에도 안 들고 이런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빌라 같은 문제도 생기는데,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부터 해놔야 되는 거죠? 당장 이제 올 연말에 닥친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큰일이네. 이게 또 한 번 뉴스에 계속 이런 게 오르내릴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이게 다 좋은 거냐. 그것도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긴 쉽지 않아요. 지금 왜냐면 금리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은데 어떻게 전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그 매물이 많이 증가하고. 그렇지.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집을 투자로 사겠습니까? 또. 근데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전세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임대차 3법 그 전면 뭐 없애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장관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워딩이 뭐라고 한지는 신문 기사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손보겠다,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인의 언어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과 이거 언어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잖아요. 원희룡 장관님은. 그러니까 손보겠다.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이런데 한번 저희가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거냐면 지금 역전세, 깡통 전세가 전세 제도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세 제도는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문제가 크지는 않았어요. 전세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운용상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세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 그럼 전세제도를 없앨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전세제도를 어떻게 없습니까? 이게 뭐 한 100년 됐다면서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이 전세금을 그건 다 어떻게 누가 돌려줍니까? 그렇지. 불가능해요. 엄청날 텐데. 그런데 당장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건데 저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의 그런 방법상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요즘에 그래서들 반전세 많이 찾거든요. 네. 전세는 불안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월세를 다 주기에는 내 월급이 전부 월세로 나가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반전세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한 6억이면 한 2억이나 그 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주고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 4.5%에서 5% 정도 이렇게 해서 월세를 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합리적인 것 같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완충 지대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가능하냐면 이제 내 전세금 보증금을 좀 돌려받고 나머지 전세금은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충당하고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 비용 나갈 테니까 그거를 일부 월세로 충당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게 만약 많아지고 대부분의 임대 방식, 임대차 방식이 되잖아요. 그럼 한국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빠질 거예요. 왜? 투자가 없으니까. 투자가 없으니까. 갭 투자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실수요 거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낮아진 전세 가격으로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변하는군요.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 또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요자들이 다시 전세로 와요. 반전세 분들이.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불패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다시 부동산에 투자할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집값은 오를 텐데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가 몰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면 투자자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또 갭 투자를 하니까. 갭 투자가 생기죠.
예. 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거 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처럼 장기 불황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집값이 빠질 때 또.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면 투자자가 계속 있어요. 전세 때문에. 전세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전세가 없어질 것 같진 않고 불가능. 전세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있다. 그렇죠. 어느 시점이 되면. 다음에 오면. 근데 또 전세 가격이 마냥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임대차 시장은 실수요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수요자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도 또 사용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마포 얘기했지만 그 비워놓고 있던 집들 빠르게 소진되고요. 그쵸. 딱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빠지면 수요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냥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세는 또 안젤리나 졸리까지 K 전세 멋져요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 외국에서 보기에는 놀라운 제도인데 우리가 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분양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5천 호 정도 최대를 찍었다가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7만 호 정도로. 그래서 시장에서 다시 또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그러면 좋은 신호인데? 오르는 신호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로 얘기를 하는데요. 줄어드는 이유를 저희가 또 알아봐야죠. 그냥 숫자로만 그냥 줄질 않으니까. 그냥 줄질 않으니까. 그 안에 내용은 뭐냐면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했어요. 못했죠.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이거예요? 아니요, 미분양 될 거니까. 미분양 될 거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쫄아서.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엄청나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을 안 하니까 미분양이 줄죠. 왜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할인 분양도 하고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의 미분양 세대수의 절대량이 준 건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를 건설사에서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군요. 근데 건설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시 분양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미분양이 증가할 거예요. 분양 증가하니까. 건설사들이 너무 분양을 안 했어요. 근데 버티진 못해요. 왜냐면 이자 비용이 계속 내야 되니까. 땅만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다시 분양이 증가하면서 그러면 미분양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분양 분을요. 그 전에 건설사들이 경기 좋을 때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조금 이렇게 미분양 할인을 좀 많이 하면 분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팔릴 때는 가격 막 올리고 그러다가 안 팔리면 싸게 팔고 그게 시장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 돈을 저장해 놨다가 또 안 좋을 때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막 벌 때는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고 내려갈 때는 막 울어요. 도와달라고. 어디서 도와주기는. 그래서 정부한테 막 도와달라고. 그게 다 우리 세금인데? 사달라고 그러고 정책 빨리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최근에 13 대책이라고 그래서 미분양 많아질 것 같으니까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가 전매 풀어줬고요. 이제 실거주 완화도 해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건설 회사들이 만든 협회들이 나서갖고. 그 협회들 세더라고요. 맨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연구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뭐 미분양 아파트 풀어주려면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집을 싸게 분양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온 거죠. 그리고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건데 이 기회가 지금 박탈되고 있어요. 전매 제한 완화하니까 또 막 분양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 청약받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대요. 거기다가 뭐 저 1주택자만 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은 뭐 2주택까지는 된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의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만 위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건설사들도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분양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내립니다. 왜 못 내리는 줄 아세요? 땅을 비싸게 사놔서요. 그 손해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손해를 감내해야죠. 그동안 네, 돈 전에 벌었잖아요.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감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를 때는 또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를 때 뭐 세금 더 냅니까? 똑같이 법인세를 해서 똑같이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건설사들이 지금 도덕적 해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를 근데 바꿀 생각을 정부는 안 하는 거야. 국토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슬슬 개입이 돼 있나 보죠, 지금? 아까처럼 정책 완화해주고 이런 거 다 개입.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근데는 한쪽으로는 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책 다 풀어주고, 분양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게 마치 부동산 PF와 연결돼서 한국의 경제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처럼. 뉴스에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위기 조장을 이렇게 되면 하잖아요. 이제 PF가 망가져서 그렇죠.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금융까지 망가지면 우리는 다시 또 IMF 위기를 겪게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우린 겁나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아니, 근데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대상이 뭔가 책임지고,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저는 분양가 인하라고 보는 거예요. 분양가를 낮춰야 돼요. 근데 전에 이제 제 경험이 보면요. 반포에 지금 반포 고속터미널 옆에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에 미분양이 돼가지고 분양가 엄청 할인해서 그때 저한테도 사라고 전화 왔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그때 샀으면 저도 큰 돈 벌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할인 분양을 하면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분양한 게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그 건설사 출신이에요. 그 건설사를 제가 6년간 다녔어요. 그러셨군요. 다니다가 제가 그 미분양할 때 회사를 나와서 애널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다 그 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그 분양소장님이 심지어 저하고 엄청 친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오래요. 그러더니 광수야, 지금 미분양 나서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인해서 줄 테니까 싸게 팔아봐. 그리고 혹시 네가 덜 싸게 팔면 그 차액을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를 그때는 일 안 하고 그 팜플렛 들고 다니면서 제가 그 아파트 한번 팔아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사람 모아가서 모델하우스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가신 분들이 다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고속버스 터미널 옆이라 먼지가 많대. 그렇지. 거기 차가 얼마나 막히고 고속버스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단점만 보이는 거죠. 안 좋대. 경부고속도로 옆이라 시끄러울 거래. 사람들이 마음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분양했고 사실 그때 분양가가 또 그렇게 뭐 높지 않게 돼서 그럼 충분히 살만하게 된 거죠. 그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나 그때 샀어야 되는데.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할인 분양 안 해요. 오히려 어떤 뉴스가 더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분양가 계속 오른대. 그래서 지금 빨리 사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막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정부의 비대칭성이 크고, 너무 진짜 안타깝다. 제가 이러려고, 이런 거를 교정하려고 회사를 나왔는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아니, 지금 진짜 그리고 간단하거든? 시장 가격에 맞춰서 내리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보다 지금 싸게 나왔네, 기회네? 하고 달려들거든. 맞죠. 대출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니까. 그쵸. 금리도 좀 내려갔고.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저도 이상했었는데, 이런 또 논리가 있었네요. 왜냐면 항상 그래왔거든요. 버티면 도와주고. 그러면 결국엔 버티는 사람이 회사가 이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정부에서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 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그 건설 회사들도 자기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겠네. 그렇죠. 근데 도와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부동산 PF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만기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전매 풀어주고, 그런 거 정책 바꿔주고, 유동성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고통 분담인데, 왜 집도 없는 내가 대형 건설사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지. 그럼 대형 건설사 돈 벌 때 저희한테 뭐 배당을 줬습니까?
아니 가격 오를 때는 분양가 그렇게 올려서 팔더니 네. 아니 제가 건설사 출신이라서 제 다 지인들이 다녀서 그렇긴 네. 한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네.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네. 아니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알려주고 사실은 잘 지도해줘야 좋게 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그냥 덮어주고 아이 괜찮아.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20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혁신도 없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요 전 세계에서 주택 사업을 빼고는 수익률이 수익성이 가장 낮아요. 안타까운 거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은 그렇죠. 아직도 그래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한 건설인의 입장에서 제가 이 어려운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게 해라.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고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건설사로 탈바꿈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도 오래 다니고 맨날 그 주택 경기에 맞춰서 막 구조조정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죠? 이런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제 분양 시장에도 실수요자들 조금 더 좀 보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집값도 올리고 지금 분양하는 게 쌀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분양가가 오른다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기자재가 오른다는 거예요. 뭐 시멘트나 철근. 그러니까 엄청 요즘에 그 얘기잖아요. 엄청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는 안 됩니다. 저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가격도 떨어질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땅값이에요. 최근에 땅값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그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막 사지 않으니까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분양가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맹신을 갖지 마세요. 근데 다 보면 막 분양가 오르니까 계속 오를 거야. 집값도 미루고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천만 말씀. 분양가도 과거에 보시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실수요자 여러분 서둘지 마라. 그렇죠. 서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그런 뉴스나 이런데 제가 오늘 뉴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너무 얘는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냉철하게 정보를 판단해라. 기회는 온다. 반드시 온다. 제가 집값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광순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하고 셀코 TV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걸 광순의 복덕방, 복덕방 여기에다가 연락을 하면 올바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해 몸담은 회사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 이광수 의원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셔서 오늘은 이제 한번 훑어봤다는 그때는 이제 쪽집게처럼 좋습니다. 제가 부동산 복덕방을 이제 계속 내니까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요약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 주시면 저희 고맙죠. 그래서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